안녕하세요. 두 번 다시 상종도 하기 싫은 인간을 만났던 40대 남자입니다. 세상엔 다양한 유형의 사람이 있고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호감 가는 존재일 순 없다고 생각해요. 성격이 무던한 사람이 있는 반면 조금 좀스럽거나 까칠한 사람도 있고 계획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즉흥적인 걸 선호하는 사람이 있는 등 사람은 모두 제각각이고 호감이 가는 부분도 다를 테니까요. 그래도 단점이 몇 개 있다고 한들 속 깊이까지 못나 빠진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했었는데요. 하필 전 그런 사람을 제 가족으로 만났었습니다. 물론 처음엔 그냥 비호감인 정도로만 생각했지 그 정도로 최악인 인간일 줄은 몰랐었지만요. 그 사람의 만남과 현재에 대해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한 해산물 식당의 주방에서 일하다 20대 후반에 1살 연애 아내와 결혼했어요. 직장이던 아는 늘 절 최고라고 말해주던 고마운 사람이었죠. 결혼 후 저희 부모님과 두 여동생에게도 때론 든든한 딸, 때론 든든한 큰언니 역할을 해주었기에 저희 가족도 아내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아내를 그렇게 착하고 사랑스럽게 키워주신 장인 장모님 역시 좋은 분들이었고요. 그런 두 분께 형식적으로가 아닌 정말 좋은 사이가 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소주와 장인어른이 좋아하시는 통닭을 사들고 혼자 찾아가기도 하고 아무 날도 아닌 날에 장모님을 위한 꽃다발도 불쑥 선물하는 등 처가에 기분 좋은 선물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었죠. 자네가 늘 좋은 소식, 기분 좋은 일만 들고 찾아와서 그런가. 우린 자네 얼굴만 보면 웃음이 나. 사위 한번 잘 들어왔다고 친척들도 부러움이 자자하고. 노력한 만큼 내가 좋아하는 상대방이 기뻐해 주는 게 얼마나 보람찬 일입니까? 그렇게 전 장인 장모님과 살갑게 지내며 당시 처가에서 함께 살고 있던 처제에게도 참 잘해주었어요. 처제, 짜잔. 이거 화이트데이 선물이야. 웬 봉투예요? 아까 저희 엄마한텐 신발 선물하시더니 형부는 참 자상해요. 다른 집 남편들은 아내한테도 잘 안 챙겨준다는 이런 날 선물을 저랑 엄마한테까지 다 해주시고 장모님은 신발이 필요해 보이셔서 어렵지 않게 선물 고를 수 있었는데 처제는 뭘 가지고 싶어 할지 몰라서 말이야. 백화점 상품권이야. 화장품 같은 거 샀었어. 생일도 아니고 중요한 날도 아니니까 10만 원만 넣었다. 우와, 역시 우리 형부 센스 짱. 진짜 잘 쓸게요. 감사해요. 딱 올해만 특별 선물하는 거야. 이번에 가게에서 보너스 받았거든. 내년부턴 다시 사탕 선물해 줄 거야. 처제는 사람이 순하거나 너무 착하거나 한 사람은 솔직히 아니었어요. 손해보기 싫어하는 성격에 가끔은 이기적으로 보이기도 했고 가끔은 깍쟁이 같기도 했지만 그래도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 처제를 보면 어릴 적 그렇게 새침하게 굴었던 제 동생들을 보는 것도 같아 전 처제도 이렇게 잘 챙겨줬었죠. 제 아내는 결혼한 해 아들을 임신하고 아들을 낳은 이듬해엔 연년생 딸을 낳았습니다. 그런 제 보물들을 낳으며 아내는 여건상 회사를 퇴사했어요. 이후 둘째가 4살쯤 되자 아내는 슬슬 죄취업자를 알아봤었는데요. 그때 전 아내에게 창업을 제안했습니다. 같이 식당을 하자고? 어, 나도 배울 만큼 배웠고 그동안 머릿속으로 내 가게에 대한 구상도 많이 했어. 그리고 우리 모아둔 돈도 적지 않잖아. 내가 식당 차린다고만 하면 아버지가 아는 분이 부동산 업자신데 임대료도 비교적 저렴하고 터도 좋은 데로 잘 알아봐 주신다고 했대. 평범한 해산물 식당 말고 단체 손님이나 가족 모임 하기 좋은 고급 대형 식당을 꼭 차려보고 싶어. 아내도 요식업계에서 일한 경력이 있었기에 제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주더군요. 어차피 제 취업 자리도 생각보다 마땅치 않았다면서요. 그렇게 우린 아버지 지인의 도움으로 입지도 좋고 임대료도 비교적 비싸지 않은 곳에 대형 식당을 오픈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많이 연습하고 연구도 해온 제 음식에
정말 자신이 있었거든요. 게다가 다행히 운이 따라주어 초반에 연예인이 다녀가며 입소문도 타서 장사가 점차 잘 되어주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가게는 주로 회식 손님이나 단체 손님, 가족 단위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고요. 한편 우리가 식당을 차리네 처제는 결혼을 했습니다. 헬스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다던 동선 키도 크고 몸도 좋고 거기다 얼굴까지 훈훈한 사람이더라고요. 동서가 처가에 첫인사로 온 날 보니 처제가 동서를 굉장히 좋아하고 있다는 걸 잘 알겠더라고요. 내 가족이 좋다는 사람이니 우리도 모두 동서를 진심으로 환영해 주었고요. 장인어른, 장모님, 예비사위 문강철 인사드립니다. 이건 제 작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동서가 장인 장모님을 위해 사온 선물이라는 게 조금 의잉스럽더군요. 그건 홍삼액 세트였는데 박스가 굉장히 작더라고요. 그런 제게 아내는 슬그머니 귓속말로 이렇게 말했죠. 나 저거 저번에 거래처들 줄 선물 세트 검색하다가 인터넷에서 봤어. 저거 2만 얼마짜리야. 물론 선물은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지만 정장도 구두도 명품으로 싹 빼입고 왔던데 예비 처가의 첫 선물은 2만 원짜리를 가지고 왔다니 참. 아내 그 참이란 말이 아내와 제 심정을 대변해 주었어요. 그전까지 뭔가 호탕해 보이던 사람이 갑자기 좀 째째해 보이더라고요. 차림새나 처제 얘기만 들어봐도 그 정도로 궁색하게 사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았는데 말이죠.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좀 그런 생각을 하긴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장인어른은 그때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사정이나 이유가 있었겠지 뭐. 그래도 사람만 좋으면 되는 법 아닌가. 그런 장인어른의 말씀대로 그래도 동서는 성격이 참 좋고 싹싹해 보였습니다. 넙죽넙죽 벌써부터 장인어른 장모님 처형하고 부르며 가족들과 잘 어울리려고 노력하더라고요. 빨리 우리와 가까워지고 싶다며 동선 결혼 전에도 두세 번 더 가족 모임에 참석해 넉살 좋게 식사를 하고 가기도 했고요. 바깥 계산이야 손 아랫사람에게 얻어먹을 생각도 없었기에 장인어른과 제가 번갈아 가며 식사비를 냈었고요. 그렇게 결혼식을 올리고 동선 우리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좀 겪어보니 동선 생각보다 더 좀스럽고 자기밖에 모르는 좀 얄미운 사람이더군요. 돈을 아끼는 모습이야 첫인사 때 봤으니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어요. 그런데 자꾸 말은 배포가 큰 척하면서 뒤로는 저렇게 얄밉게 빠져나가려고 하고 자기 실속만 챙기려고 하더라고요. 형님, 우리 이번 행사 때 장인 장모님 위해서 큰맘 먹고 한우 식당 예약할까요? 사위들이 이렇게 통 큰 모습도 보이고 해야죠. 그래, 그거 좋지. 우리 문서방이 장인 장모님 생각해드리는 마음이 남다르네. 동서는 가족 모임이나 행사가 있는 날이면 꼭 자기가 먼저 나서 좋은 식당을 예약하자고 하거나 비싼 뮤지컬 공연도 관람을 제안하더군요. 그래서 처음엔 내가 동서에 대해 오해했나 싶었는데 이 사람이 자꾸 계산을 은근슬쩍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 저 배가 너무 아파서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형님, 뮤지컬 티켓 예약이 제 컴퓨터가 자꾸 먹통이 돼서 안 되더라고요. 형님이 먼저 해주시면 제가 나중에 티켓값 절반 보내드릴게요. 장인어른 장모님, 이런 비싼 뮤지컬 한 번도 안 봐보셨다고 했죠? 너무 기대되지 않으세요? 동서는 식당에서 계산할 때만 되면 화장실로 달려가거나 통화하는 척 나갔다가 정말 한참이나 지나서야 나타나곤 했습니다. 마지못해 저나 장인어른이 계산할 때까지요. 장인어른께 죄송해서 대부분은 저와 아내가 계산하곤 했지만요. 또 뮤지컬 예약을 했을 때도 장인 장모님의 기대를 부추기면서 예약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을 만들어 놓고 나중엔 입을 싹 닦는 거 있죠? 절반을 보내라고 해도 아, 맞다. 네, 보낼게요 하고 말만 하고선 강간무소식이었고요. 나중에 열이 받아서 화를 내니 에이, 형님은 돈 잘 버시잖아요. 전 일개 월급 받는 트레이너인데 좀 봐주십시오. 하며
넉살로 빠져나가려고 들더라고요. 그래도 장인 장모님께서 너무 좋아하셨으니 보람 있는 곳에 섰다 싶었지만 그와 별개로 동서가 너무 얄미웠죠. 나이가 어려서 그랬느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동선 저보다 딱 한 살 어린 아내와 동갑이었거든요. 야, 김영은, 제부 진짜 너무한 거 아니니? 이번엔 너희들이 꼭 내기로 했잖아. 제부도 화장실로 도망가서 안 나오는 것 같으니까 네가 계산해. 그 와중에 저는 그 정도로 염치 없지 않던 처제도 동서와 똑같이 변해가더라고요. 사랑하면 닮는 건지 처제도 모른 척 계산을 하지 않더라고요. 동서를 따라 어디론가 급히 자리를 피한다거나 지갑을 두고 왔다는 핑계를 대면서요. 우리 남편이 계산한다기에 난 아무것도 안 들고 나왔지. 미안. 아, 죄송해요, 형부. 하지만 더럽고 치사해서 넘어가 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더는 호구가 되어주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만 벼르고 있던 어느 날, 우린 처가 식구들과 다 같이 제주도 여행을 가게 됐어요. 그때도 숙소니 비행기 표니 은근슬쩍 돈을 내지 않으려 하길래 저는 동서가 썼던 수법 그대로 돌려주었죠. 결국 동서는 장인 장모님께서 보태신 돈을 제외하고 똥 씹은 표정으로 예약비의 절반을 내야 했어요. 그리고서 제주도 여행을 간 첫날 간 갈치가게에서 작정한 사람처럼 음식을 마구 시켜대더군요. 제주도 왔으면 음식은 제대로 먹어줘야죠. 여기요, 공깃밥도 하나 더 주세요. 원체 그곳이 맛있기도 했고 동서가 잘 먹는 사람이긴 했습니다. 그래도 알겠더라고요. 자기가 낸 돈이 아까워서 어떻게든 뽕을 뽑으려고 그러는 거라는 걸요. 분명 이번에도 식사비를 내지 않을 심산인 것 같더라고요. 그날 식사비는 식구 수도 많았기에 한 50만 원 가까이 나왔는데요. 역시나 동선 또 배가 아프다며 화장실로 달려가더군요. 하지만 전 절대 속지 않았죠. 다들 먼저 나가 계세요. 많이 나왔는데 내가 계산하겠네, 정서봐. 전 미안해하던 장인어른까지 포함해 가족들 모두를 먼저 내보냈습니다. 아마 처제도 제가 계산할 줄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전 직원에게 이렇게 말했죠. 화장실 간 사람이 다 계산할 거니까 10원 하나 빼놓지 말고 꼭 받으세요. 서비스 같은 것도 절대 없다고 못 박으시고요. 정말 잘 먹었습니다. 그리곤 화장실을 향해 한 번씩 웃은 뒤 밖으로 나왔습니다. 한참 뒤 동선 똥 씹은 표정으로 나오더군요. 카드와 카드 명세서를 들고서요. 동선은 괜히 절 한번 흘겨보더니 큰 소리로 이렇게 투덜거렸습니다. 더럽게 맛없었는데 비싸기도 더럽게 비싸네. 이딴 식당은 확 망해버려야 돼. 맛있다며 밥을 3공기나 먹었던 사람이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장인 장모님도 제가 일부러 동서에게 계산을 넘긴 걸 눈치채곤 나중에 나지막이 잘했다고 말씀해 주시더군요. 오죽했으면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하셨겠어요? 그 뒤로 동서는 밥을 먹자 어딜 가자는 말을 웬만하면 절대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처제가 결혼한 지 2년 뒤 조카가 태어난 해 저희 식당에 의외의 손님이 찾아왔더라고요. 바로 동서였죠. 웬일이야? 여길 다 오고? 밥 먹으러 왔어? 그게 아니고요. 형님, 제가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 좀 찾아왔습니다. 무슨 부탁? 사실 제가 다니던 헬스장이 문을 닫아서 실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유명 체대를 나온 것도 아니고 경력이 좀 애매해서 다른 곳에 취직이 잘 안 되더라고요. 애는 태어났고 집사람도 휴직 중인데 정말 환장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형님. 제가 이참에 직접 헬스장을 차려보려고 하는데 돈이 좀 부족해서요. 죄송하지만 4천만 원만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뭐 4천씩이나? 돈을 더 모아서 차리는 게 낫지 않겠어? 빌려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무작정 창업한다는 게 걱정돼서 그래. 자신 있습니다. 전부터 제가 계속 봐오던 자리였거든요. 제가 경력이 좀 애매해서 그렇지 커리큘럼도 괜찮아요, 형님. 제가 좀 쪼잔하게 굴어서
평소에 절 막 좋아하시지 않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저희 본관 형편이 어려워서 손 벌릴 처지가 못 돼서요. 제가 별로시면 제 아내랑 저희 애를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저도 한 사람의 가장인데 가족들을 굶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도와만 주시면 그 은혜 꼭 잊지 않겠습니다. 동서의 그런 진지한 모습은 처음 봤었습니다. 동서 말대로 솔직히 사람이야 비호감이었죠. 그래도 저와 아내는 결국 상의 끝에 동서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땐 저희 가게가 정말 잘 되고 있을 때기도 했고, 그래도 그때까진 우린 동서와 처제를 가족으로 생각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형부, 역시 형부밖에 없어요. 정말 감사해요. 언니, 정말 고마워. 동서와 처제는 우리에게 몇 번이나 고맙다는 인사를 하더군요. 이웃 차린 동서의 헬스장은 다행히 자리를 잘 잡아가는 듯 했습니다. 사람이 전보다 얼굴도 피고 차도 비싸 보이는 걸로 새 차를 뽑았더라고요. 또 한 번은 처제와 아이와 셋이 미국 여행도 다녀온 것 같았죠. 그런데 자기들끼린 그렇게 떵떵거리며 잘 살면서 동선 우리에겐 돈을 조금이라도 갚을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헬스장을 차린 지 1년 뒤엔 처제도 복직을 했었는데도요. 저와 아내도 처음엔 동서에게 돈을 갚으라고 독촉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헬스장이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시간을 두고 충분히 기다려주려고 했죠. 그런데 헬스장을 차린 지 1년 반쯤 뒤부터 그렇게 떵떵거리고 잘 사는 모습을 보이니 우리도 사람인데 당연히 의구심이 들지 않겠어요? 저렇게 돈도 잘 버는 것 같은데 왜 우리 돈은 안 갚지?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가만 보니 동서가 우릴 슬슬 피해 다니는 것도 같더라고요. 뭐야, 처제랑 자네 일찍 와 있었네. 아, 오셨어, 형님? 저희가 오후에 일이 있어서 아침에 일찍 왔어요. 이젠 가보려고요. 그럼 장인어른 장모님,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동선 처가에서도 슬금슬금 우릴 피해 다니며 장인 장모님과만 이야기를 하다 얼른 집에 가버리고, 아니면 아예 우리가 가는 날짜엔 처가에 오지도 않는 등 점점 대놓고 우릴 피했습니다. 이기적이고 쪼잔한 인간이 우리 돈을 안 갚으려고 하는구나 싶어 어느 날엔 제가 직접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동서, 요즘 나 피해 다니는 거 다 알아. 그만 피해 다니고 내 돈 갚아. 아이, 피하긴요, 형님. 그냥 상황이 우연히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저도 그러고 싶은데요. 아직 헬스장이 좀 힘들어요. 직원들 월급도 겨우 주고 있다니까요. 좀 기다려주시지. 왜 보채세요? 그런 사람이 새 차 뽑고 미국 여행을 다녀와? 그럴 돈 있으면 나한테 조금이라도 갚는 신용을 했어야지. 돈 빌릴 땐 은인이고 아쉬울 거 없을 땐 빚쟁이야 내가? 어디서 말을 건방지게 해? 가족끼리 얼굴 붉힐 일 만들지 말고 당장 갚아. 그렇게 따끔하게 화를 내자 동선 하는 수 없다는 듯 돈을 갚긴 갚더라고요. 아주 찔끔이요. 그 꼬락서니가 괘씸해 계속 돈을 갚으라고 했더니 그때마다 동선 요즘 나 힘들다는 소리를 달고 살면서 골프 치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아주 사람을 우습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돈은 찔끔찔끔씩 갚는데 정말 부하가 치밀었어요. 돈이 급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너무 괘씸해서 그 돈을 무조건 빨리 받아내고 싶었죠. 그래도 장인 장모님 생각에 가족끼리 웬만하면 얼굴 붉히기 싫어 아내가 처제에게 따로 연락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처제는 남편 헬스장 일은 자기는 잘 모른다며 오리발을 내밀더라고요. 결국 열불이 난 전 동서를 직접 찾아가 크게 화를 냈습니다. 진짜로 자네가 어려워 보였으면 내가 아니랬지. 사람을 바보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사람 선의를 괘씸함으로 갚아? 내가 어디 진짜 소송까지 걸어봐? 가족끼리 개싸움 한번 놔볼래? 내 인내심 그만 테스트하고 돈 갚아. 알았어? 아휴, 알았어요. 드리면 되잖아요, 드리면. 안 그래도 갚으려고 했어요. 진짜예요. 헬스장 회원들의 눈치를 보며 쩔쩔매던 동서가 그 뒤에 돈을
한 번에 다 갚았을 것 같나요? 아니요. 그래도 그놈은 계속 돈을 답답하게 갚다 돈을 빌려간 지 4년 만에 빚을 청산했습니다. 그것도 마치 생돈 뜯기는 사람처럼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요. 그리고선 이자는커녕 고맙다는 말 한마디, 감사의 식사 대접 한 번 없더라고요. 영훈이 걔나 제부나 똑같아. 아주 이기적인 인간들이야. 아내도 저도 돈을 돌려받긴 했지만 정말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도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기 싫어 원금을 받아내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된 것만으로도 그냥 됐다고 생각하기로 했죠. 하지만 아내도 저도 너무 빈정이 상해 처제와 동서를 만나도 잘 거들떠도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동서가 돈을 다 갚은 이듬해 나라에 엄청난 불황이 터졌습니다. 바로 마스크 시국이 시작된 거예요. 여보, 저녁 예약이 주말이고 평일이고 텅텅 비었어. 사람들이 무서워서 다 밖에 안 나오나 봐. 하긴 나 같아도 그러고 싶긴 할 거야. 아휴, 그러게. 이게 대체 언제까지 가려나. 건너편에 고깃집 있지? 거기 다음 달에 폐업한대. 계속 가게 유지하는 것보다 폐업하는 쪽이 그나마 덜 손해인 것 같다고 하더라고. 날이 갈수록 직격탄을 맞은 저희 식당은 계속 힘들어졌습니다. 초반엔 그래도 동서가 갚았던 4천만 원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시국이 계속되며 그 돈도 얼마 못 가 바닥이 났어요. 갈수록 너무 힘들었고 직원들 월급 주기도 죽을 맛이었죠. 그래도 직원들 월급은 어떻게든 밀리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 오토바이 타고 대출 명함 날리는 사람들 아시나요? 고금리 대출을 해주는 사람들이요. 저는 하다못해 그 돈까지 빌려 어떻게든 직원들 월급을 챙겨주고 가게를 살리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전 결국 직원들도 많이 내보내야 했어요. 너무 미안했지만 저에게도 책임져야 할 아내와 아이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도 이 시국은 도무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영업시간 제한에 인원 제한까지 있어 단체 손님과 회식 손님, 가족 단위 손님이 많았던 우리 가게는 바람 앞에 촛불이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 조금 넘게 고군분투하던 어느 달엔 전기세를 낼 돈마저 부족해졌어요. 한 100만 원 정도가요. 윤호야, 잘 지내냐? 회사가 문을 닫았어? 어쩌냐? 요즘 너도 나도 난리네. 무슨 일로 전화했냐고? 아니야, 그냥 안부 전화한 거야. 그래. 재수 씨한테도 안부 전해주고. 힘내라, 친구야. 이미 대출은 고금리 대출까지 다 땡겼었고, 부모님과 첫째 동생 내외에게도 조금씩이나마 손을 벌린 상황이었어요. 둘째 동생는 우리처럼 힘든 상황이었고요. 게다가 친구들에게도 아쉬운 소리는 이미 다 했었고,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전화를 걸었던 친구는 실직 소식을 전해주더라고요. 여보, 우리 아빠한테, 아니다. 그건 좀 그래. 안 그래도 장모님 교통사고로 입원해 계셔서 장인어른 심란하신데, 우리까지 걱정 끼쳐드릴 순 없잖아. 당신 말이 맞아. 안 그래도 우리 걱정 많으신데 말이야. 장모님이 입원해 계셨던 까닭에 차마 장인어른께도 걱정을 끼쳐드리기 힘들었습니다. 결국 전 고민 끝에 처제네 집에 찾아가 동서에게 딱 100만 원만 부탁하자고 마음먹었어요. 서로 사이가 그렇게 좋진 않았더라도 과거 제가 조건 없이 4천만 원이나 빌려줬었는데 100만 원 정도는 빌려주겠지 싶었거든요. 동서가 안 되면 적어도 처제라도 우리 사정을 이해해 줄 거라고 믿었어요. 가족이었고 1,000만 원도 아닌 100만 원이었으니까요. 당시 동서의 헬스장은 우리처럼 어려운 상황도 아니었고요. 여보, 나도 같이 가. 나 혼자 가도 된다니까. 어떻게 당신만 자존심 굽히게 둬. 우리 같이 하는 가게잖아. 혼자서만 고개를 숙이려 했건만 아는 기어코절 따라 나서더군요. 그렇게 우린 음료 세트까지 사서 처제네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고개 숙여 민망한 듯 100만 원을 부탁하는데 동서가 대뜸 뭐라고 했는지 아시나요?
아, 형님, 거참 양심도 없으시네. 뭐라고? 은행 봐봐요. 대출 받을 때 이것저것 서류 다 떼오라고 하죠? 그게 왜 그러겠어요?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이 있나 확인해 보는 거잖아요. 능력 없으면 돈 못 빌려준다고 하고요. 무슨 말이냐면,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은 애초에 양심 없이 돈을 빌리면 안 된다는 거죠. 아이, 막말로, 형님 같으면 못 받을 거 뻔히 아는데 돈을 빌려주겠어요? 100만 원이요? 에이, 떼어먹힐 돈이면 100원도 못 빌려주죠. 뭐야? 자네야말로 양심이 있어, 없어? 나한테 4천만 원 빌려갈 땐 뭐 자네한테 대단한 능력이 있었어? 난 자네가 가족이란 사실 하나로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에 그 돈 내어준 거야. 그 뒤로 은혜를 갚긴커녕 배은망덕하게 군 건 자네 아닌가? 그런데 나한텐 400도 아니고 고작 100만 원도, 아니 100원도 못 빌려준다고?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내가 무슨 수를 써서도 자네 돈 안 떼어먹는다고 말했잖아. 거말로 신용 쌓을 수 있으면 누가 못하나요? 형님, 능력이 없으면 집을 팔든 가게를 접든 하시고요. 괜히 남한테 피해 줄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게 누가 식당을 그렇게 크게 열랬나? 꼭 무능력한 사람들 일을 무조건 크게 벌리고 보지. 뭐야? 무능력? 그래, 됐어. 자네한테 돈 안 빌려. 자넨 평생 아쉬운 입장 더는 안 될 줄 알지? 아니? 사람 인생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리고 언젠가 또 그런 날이 오면 자넨 나보다 반드시 더한 피눈물 흘리게 될 거야. 너무 화가 나고 서럽더군요. 돈을 못 빌려서가 아니었어요. 돈이야 진짜 동서가 사정이 어려웠으면 못 빌려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절 거지 취급하는 말이 너무 모욕적이더군요. 심지어 처진 옆에서 가만히 듣기만 하더니 악담을 퍼붓는 제게 이러는 겁니다. 형부, 사람마다 사정이 있는 거지. 뭘 그렇게 악담을 하세요? 그리고 아무리 가족이라도 현실은 현실이죠. 제 남편이 굳이 틀린 말 한 것도 없구만. 야, 김영은, 이 싹바가지 없는 기집애야. 네 형부가 너 결혼 전에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지 잊었어? 네 남편이 저렇게 배은망덕하게 나오면 너라도 나서서 화를 내야지. 넌 이제 내 동생도 아니야, 이 나쁜 기집애야. 아낸 그런 처제에게 소리를 빽 지르더군요. 그리고는 저와 함께 그 집을 나오며 식탁 위에 있던 물컵을 콱 엎어버리더라고요. 우리보다 더 거지 같은 것들이라며 말입니다. 그렇게 우린 장사하기 위해 터덜터덜 가게로 돌아왔어요. 아내는 가게로 오는 내내 미안하다며 괜히 제게 미안해했죠. 그렇게 우선 가게로 돌아왔는데 자꾸만 눈물이 나더군요. 제 무능력 때문에 아내도 아이들도 힘들게 만든 것 같았고 제가 우리 가족을 불행하게 만드는 한심한 인간 같더라고요. 차라리 희망을 갖지 말고 그냥 폐업수순을 밟을 걸 그랬나. 모두 내 욕심이었나 하는 후회도 밀려왔고요. 결국 전 직원 휴게실에 들어가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창서방, 나왔네. 아니, 자네 우나? 장인어른, 어쩐 일로? 뒤를 돌아보니 아내와 장인어른이 서 있더라고요. 딱 보니 가게에 찾아오신 장인어른이 절 찾아 아내가 조심스레 그곳으로 모시고 온 것 같더라고요. 울고 있는 절 발견한 장인어른은 놀란 표정으로 제게 다가오셨어요. 그냥 자네랑 동훈이가 요즘 장사는 어떻게 하고 있나 걱정돼서 식사도 할 겸 겸사겸사 들렸네. 근데 자네 왜 울고 있나? 동훈아, 정서방 무슨 일 있었어? 전 걱정을 끼쳐드리기 싫어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런 저 대신 아내가 와락 울분을 터뜨리며 장인어른에게 모든 일을 털어놓았죠. 제가 진짜 참으려고 해도 너무 분해요, 아빠. 제부 헬스장 차릴 때 우리한테 4천만 원 빌려갔었거든요. 그때 무조건 은혜 갚겠다더니 그 뒤로 돈을 제대로 갚지도 않아서 4년에 걸쳐서 겨우겨우 다 받아냈었어요. 그리고는 고맙다는 말도 한마디 없이 오히려 인상을 쓰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전기세가 부족해서 딱 100만 원만 빌려달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글쎄 우리한테 양심도 없대요. 갚을 능력 없는 우리한테 100원도 못 빌려준다고 하고 우리 남편한테 무능력하다느니 마구 모욕까지 줬다고요. 이 영은이 그 기집애도 아주 똑같은 애예요. 제가 우리 남편한테 얼마나 미안했다고요. 그것들은 더 이상 우리한테 가족도 아니에요. 뭐야? 이 문서방 이것이 감히 지 형님 알기를 우습게 알아? 그리고 뭐 4천을 빌려가? 그놈 아주 웃기는 놈이었구만. 그놈 헬스장 차린다고 나한테도 5천만 원 빌려갔었다. 평소절 많이 아끼며 동서를 내심 못마땅해 하던 장인어른은 버럭 화를 내시더군요. 그때 아내와 전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동서가 헬스장을 차릴 때 장인어른에게도 5천만 원을 빌려갔었다는 거예요. 장인어른도 우리에게 굳이 말을 하지 않으셨고 우리도 괜히 걱정하실까봐 말하지 않았기에 서로 몰랐던 거죠. 동서는 그런 가족의 성향을 대충 눈치챘던 건지 양쪽에 그런 말은 하지 않고 다 돈을 빌려갔던 겁니다. 문서방 그거 열심히 돈을 모았다는데도 돈이 부족하다더니 자네한테도 4천만 원을 빌려갔었다고? 그 정도면 순커저 헬스장을 차린 게 아닌가. 게다가 그놈 내가 차용증까지 받았는데도 3년 안에 갚겠다던 그 돈 아직 한 푼도 안 갚았네. 게다가 동서는 아직 장인어른께 돈도 안 갚았다고 하더라고요. 저에게와 똑같은 짓을 했던 거죠. 그나마 전 동서가 괘씸해서 어떻게든 그 돈을 받아냈지만 장인어른은 그냥 한숨 푹 쉬고 우선 지켜보려고 하셨다네요. 그런데 그 괘씸한 놈을 더는 그냥 둬선 안 되겠다며 장인어른은 당장 동서에게 전할 것이었습니다. 날쌔. 자네 왜 나한테 빌려간 돈 아직도 소식이 없나? 뭐? 헬스장 사정이 어려워? 맨날 자랑하는 골프 얘기나 집어넣고 그딴 얘기를 하게. 내가 원래는 영은이를 봐서 그냥 그 돈 받지 말까 했는데 자네 정서방한테도 돈 빌려놓고 안 갚으려고 했었다며? 게다가 정서방이 이번에 고작 100만 원 빌려달라고 한 걸 가지고 아랫사람인 주제에 가진 모욕을 다 줬다며? 잘 들리진 않았지만 많이 당황한 듯 장인어른의 휴대폰 너머에선 다급한 동서의 목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하지만 장인어른은 콧방귀도 안 끼며 호통을 치셨죠. 무슨 변명이 그렇게 많아? 시끄러워. 자네 헬스장 사정이 어떻든 말든 자네 내 돈 빌려갈 때 차용증 쓴 거 기억하지? 이미 갚기로 한 3년 한참 지났으니까 거기에 적힌 이자까지 다 쳐서 나한테 그 돈 갚게. 뭐 돈이 없어? 그럼 헬스장을 접든 집을 팔든 해서라도 갚아. 돈도 없으면서 남한테 피해 끼치지 말고. 안 그럼 사이고 뭐고 당장 소송 걸 줄 알아. 소송 걸면 변호사 선임비까지 자네한테 다 받아낼 거야. 동선 제게 했던 말을 장인어른에게 고스란히 돌려받았습니다. 너무 통쾌하기도 하고 장인어른께 감사하기도 했죠. 그렇게 통화를 끊은 뒤 장인어른은 제게 술을 한 잔 권하시더라고요. 아내는 어차피 손님도 별로 없으니 가게는 자신과 주방 이모님에게 맡기라며 자리를 피해주더라고요. 그때 장인어른은 제 접시 위에 손수 안주까지 올려주며 절 위로해 주셨습니다. 자네 장모가 아픈 상황이라 왜 자네가 나한테 먼저 안 찾아왔는지는 알겠다만 그래도 자식이 어려울 때 도우라고 있는 게 부모 아닌가.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제가 너무 면목이 없어서. 면목이 없긴 세상을 부끄럽게 사는 사람들이나 고개를 못 들고 살아야 하는 거지. 자네가 떳떳하지 못할 게 뭐가 있나. 다른 사람들 위할 줄도 알지. 가족 끔찍이 사랑하지. 책임감 강하지. 자넨 열심히 살아보려고 발버둥 친 게 다인데 어깨 펴게. 자책할 것도 없네. 계절도 봄에서부터 겨울까지 있듯 인생도 늘 맑고 화창할 수만은 없는 법이야.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잘 버티다 보면 자네 삶에도 반드시 다시 봄이 찾아올 걸세. 원래 버틴 놈이 이기는 거다. 알지?
100만 원은 내가 도와줄 테니까 걱정 말고. 저보다 인생의 경험이 훨씬 많은 분의 위로였기에 정말 많이 위로가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서러움도 녹아내려 전 창피한 줄도 모르고 장인어른 앞에서 눈물을 한 바가지 더 쏟아버렸죠. 그런데 잠시 뒤 돌아가려던 장인어른을 가게 앞까지 배웅해드리고 있는데 가게로 동서와 처제가 달려왔더라고요. 처제는 장인어른을 보자마자 아빠하고 소리치며 달려왔죠. 아빠, 여태 아무 말도 없다가 갑자기 돈을 갚으라뇨. 어차피 나중에 저 물려주실 돈이잖아요. 그거 그냥 안 받으려고 하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해요. 장인어른, 제가 아까 형님께 무리하게 굴어서 화나신 거죠? 아깐 제가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좀 말을 막 했던 거예요. 형님, 100만 원 필요하다고 하셨죠? 그거 제가 바로 보내드릴게요. 장인어른, 보셨죠? 가족인데 돕고 살아야죠. 처음부터 저 빌려드리려고 했었어요. 그런 처제에 이어 동서도 장인어른께 매달리더군요.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하지만 장인어른은 그들의 손을 냉정하게 뿌리치고 이런 말을 남긴 채 돌아가셨습니다. 그 100만 원 내가 빌려주기로 했네. 자넨 이제 정서방이랑 우리 큰딸한테 가족도 아니야. 가족이란 얘기 입 밖으로 꺼내지도 말어. 지들 필요할 때만 찾고 힘들 때 외면하는 고얀 것들이 어디서 가족이란 소리 입에 올려? 그리고 영은이 너, 난 그 돈 돌려받을 생각으로 차용증까지 썼는데 어디서 네 멋대로 그런 짐작을 해? 제일 나쁜 인간 중 하나가 내 돈만 귀하고 남의 돈 우습게 하는 인간들이야. 못된 것들. 잔말 말고 내 돈이나 빨리 갚아. 그렇게 장인어른이 가버리시자 처제와 동서는 망연자실한 표정이더군요. 그리곤 절 쳐다보며 뭔가 말하려 하기에 전 망설이지 않고 뒤돌아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을 한번 노려보고 나서요. 역시나 돈이 없다 어쨌다 했던 동서는 수중에 돈이 있었더군요. 그놈은 결국 장인어른이 으름장을 놓자마자 차용증에 적힌 이자까지 더해 장인어른께 돈을 전부 갚았습니다. 그리고 죄송하고 감사하게도 장인어른은 그 돈을 조금 더 보태 저와 아내를 도와주셨어요. 장인어른, 이렇게 큰 돈을... 사채부터 얼른 정리하게. 사람이 숨구멍이 트여야 숨 쉴 방법도 계속 찾아낼 수 있는 거야. 어차피 못 받을 각오까지 했던 돈에 더 보탠 거니 그 돈은 갚지 않아도 되네. 문서방 그놈한테 괘씸해서 못 주더라도 염치가 뭔지 아는 자네에겐 아깝지 않아. 세상에 뭐든 끝나지 않는 일은 없네. 그러니까 우리 같이 버티는 거야. 알았지? 난 자네를 믿네.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정말 감사합니다. 이 돈 갚지 말라고 하셔도 무조건 갚을게요. 도와주신 은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 돈은 정말 우리에겐 가뭄의 단비와도 같았습니다. 전 그 돈으로 우선 급한 돈을 갚았어요. 그렇게 조금 숨통이 트이니 조금 더 힘을 내서 장사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불행뿐만 아니라 좋은 일도 한 번에 몰려오는 법이었을까요? 장인어른이 우릴 도와주신 지 얼마 안 돼요. 드디어 마스크 시국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4월쯤부턴 인원 제한과 영업 시간 제한 등을 해제했고 몇 달 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시국이 끝이 보인다는 공식 발표를 했죠. 그 뒤 당연히 바로 손님들이 몰려들진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씩 손님들이 다시 저희 가게를 찾아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보, 그동안 버티느라 고생했어. 아니야, 당신이 정말 고생이 많았지. 고마워, 여보. 나 믿어줘서 정말 고마워. 이젠 지옥이 드디어 끝났구나 싶어 감격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희망이 생긴 전 가게를 살려내기 위해 전단지를 만들어 돌리고 갖은 이벤트를 구상하면서 인터넷 홍보비도 아끼지 않았어요. 가게 브레이크 타임엔 전단지를 들고 아파트 호수마다 붙이고 다니기도 했고요. 그러다 경비원에게 욕을 먹고 쫓겨난 적도 있었지만 저는 전혀 창피하지도 그 노력을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한번 지옥문 직전까지 가보니 뭔들 못하겠나 싶더라고요.
시국은 점점 더 완전하게 풀려갔고 우리의 홍보는 갈수록 빛을 발했어요. 가게는 조금씩, 아니, 그보단 조금 더 빠르게 살아나기 시작했죠. 한 번은 오랜만에 가게에 찾아온 단골이 이러더라고요. 사장님, 여긴 그래도 다행히 잘 버텼네요. 그동안 많이 힘드셨겠어요. 네, 그래도 저희 장인어른 말씀이 뭐든 끝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정말이었어요. 잊지 않고 이렇게 다시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전보다 더 나은 맛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 말이 그동안 버텨온 제 노력이 헛수고가 아니었다고 들려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편 우린 처제와 동선 더는 보지도 않고 살았어요. 처가에서도 볼 일이 없었던 것이 그들에게 돈을 받아낸 뒤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두 사람을 처가에 오지도 못하게 하셨거든요. 어려울 때 도와준 가족을 거들떠도 안 본 못된 것들이라면서요. 두 분도 그동안 얌체처럼 굴었던 그들의 행동을 계속 쌓고 쌓아두셨던 거죠. 처제는 좀 억울해하며 반발한 것 같은데 동선 끝까지 정말 한심한 인간이었더군요. 그놈은 장인이 안 받으려고 했던 자기 돈을 빼앗아 갔다며 심통이 나서 어차피 서가에 갈 생각도 없었다고 했다네요.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못돼 처먹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난 지금 저희 가겐 전처럼 다시 손님들이 많이 찾아주시고 있어요. 전보다 메뉴 연구도 더 많이 하고 한 번씩 이벤트도 하고 있어. 비록 한창 전성기일 때만큼은 아니더라도 나름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중이랍니다. 반면 동서는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작년에 동서가 웬일로 저희 가게에 찾아왔더라고요. 그리고는 오자마자 무릎을 꿇더니 도와달라며 엉엉 우는 겁니다. 황당해서 무슨 상황인가 들어보니 글쎄 이놈이 아주 한심한 짓거리를 했더라고요. 그놈은 아직 마스크 시국이 끝났다고 한들 아직 경기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업은 다 때가 있는 거라며 무분별하게 분점을 2개나 냈었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요즘에 동네별로 헬스장이 엄청나게 많다는 걸요. 치열한 동네 경쟁에서 밀린 동세의 분점은 매출이 잘 나오지 않았고 덩달아 본점도 갈수록 질이 떨어지는 헬스장 환경과 수업 내용에 회원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그랬으면 분점을 먼저 정리하던가 했어야 했는데 그건 너무 손해보는 기분이더라고요. 그런데 더는 헬스장을 유지하는 것도 적자투성이라 우선 헬스장 3개 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런데 이놈이 그 3개 헬스장 문을 폐업도 아니고 그냥 뚝 닫아버렸다더군요. 그리곤 남은 회원들의 회원권을 하나도 환불해주지 않고 입을 싹 닦는 만행을 저질렀다네요. 제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걸로 우선 빚을 갚은 거예요. 제가 돈이 있었으면 왜 그 짓을 했겠어요. 회원들한테 미안하지만 그래도 좀 버텨보려고 했는데 회원들이 자기들끼리 합심해서 절 고소해버렸어요. 액수가 한두 푼이 아니라서 그 돈 못 갚으면 저 감옥 가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형님. 지금 형님 가게도 전처럼 다시 잘 되신다면서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한 번만 저 좀 살려주세요. 동선의 부모님은 동서를 도와줄 형편이 못 됐기에 이놈은 염치도 없이 또 저를 찾아왔던 겁니다. 정말 사람이 이렇게까지 뻔뻔할 수 있나 싶더라고요. 전 그런 그놈에게 비웃음을 날리며 딱 잘라 거절했죠. 뭐, 가족? 전에 내가 분명 말했을 텐데. 자네랑 처젠 이제 내 가족 아니라고. 내가 고작 100만 원 빌려달라고 했을 때 전에 도와준 고마움도 있고 자네가 그랬지? 갚을 능력이 없으면 남한테 패기칠 생각도 하지 말라고. 그 말 내가 고스란히 돌려줄게. 능력이 없으면 감옥에 들어가서라도 죗값을 받아.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남한테 피해주지 말고. 그리고 가족은 어려울 때 서로 도울 줄 아는 게 가족이지 만만한 호구를 뜻하는 게 아니야. 이 이기적인 인간아. 그놈이 제게서 얻어갈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그놈은 처제와 함께 장인어른에게도 찾아갔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장인어른은 돈을 빌려달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내가 네 놈에게 또 속을 줄 아냐며
당장 내쫓으셨다고 해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놈에게 베풀어줄 은혜는 없어. 하고 호통을 치면서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놈이 생각보다 더 웃기는 놈이었더군요. 그렇게 돈을 꾸러 다녔으면서 알고 보니 처제와 공동명의였던 아파트는 무사했던 거예요. 두 사람은 자기들이 손해보기 싫어서 피해자들에게 돈도 안 갚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법 앞에 장사 있나요? 결국 동서는 정말 감옥에 갈 것 같자 그 아파트를 팔고 작은 월세집으로 이사를 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피해자들은 끝까지 재산을 숨겼던 그놈에 대한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아 합의가 100%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동서는 처벌을 피하지 못하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죠. 그런데 그 일로 그 한심한 놈은 저희 집 앞에 찾아와 술을 마시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까지 했어요. 사람 정가자 만드니까 좋습니까? 예? 가족끼리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 악마 같은 인간들. 저는 조용히 문을 열고 나가 그놈의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자네 지금 이러는 거 경범죄에 속하는 거 알지? 집행유예 중인 사람 이런 짓 하는 거 무섭지도 않아? 어디 진짜로 제대로 콩밥 한번 먹어볼래? 예? 아니 무슨 벨 좀 누른 거 가지고 가요. 가면 되잖아요. 당장 가. 그리고 우리 집도 처가에도 2번 다시 찾아가지 마. 안 그러면 자네 집은 그 월세집이 아니라 감옥이 될 테니까. 그런데 처제와 동서는 계속 조용할 날이 없더라고요. 그로부터 몇 달 뒤 처가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처제가 조카를 데리고 처가로 찾아왔더라고요. 처제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그놈과 갈라서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처제와 동서는 허구한 날 박이 터지게 다퉜다고 해요. 이 나이에 월세가 뭐야? 구질구질하게. 그렇게 내가 사업 확장 무리하게 하지 말라고 했지? 당신이 당신 가족한테 돈 좀 더 빌려왔으면 이 꼴 안 났을 거 아니야? 아니면 씀씀이라도 좀 줄였어야지. 이런 식으로 서로 탓을 돌려댄 거죠. 그러다 결국 서로에게 쌍방으로 손찌검까지 한 끝에 갈라서기로 했던 겁니다. 그런 한심한 놈을 좋다고 맨날 편들고 너도 똑같은 인간이 돼가더니 아주 꼴 좋구나. 꼴 좋아. 네 자식한테 아주 자랑스러운 부모 되겠다. 죄송해요, 엄마,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언니, 그리고 형부 정말 죄송했어요. 저도 그 사람한테 가스라이팅 당했던 거예요. 계속 그 사람이 말을 그럴싸하게 하니까 저도 홀랑 넘어가서 그만 2번 다시 안 그럴게요. 처젠 그제야 저와 아내에게도 사과하며 엉엉 울더라고요. 그리곤 갈 곳이 없다며 제발 받아달라고 장인 장모님께 애원했습니다. 그 뒤 이혼한 처제를 장인 장모님은 결국 받아주셨습니다. 그놈도 들어보니 방 2칸짜리 자기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게 됐다고 했고요. 장인어른은 하루는 제게 한숨을 쉬며 이러시더라고요. 어쩌겠나. 못나도 내 자식인데 또 어린 우리 손주는 무슨 죄겠어. 자식 잘못 키운 나랑 자네 장모가 영은일 따뜻하게 안아주지 못해도 잘 곳은 내어줘야지. 이렇게 장인 장모님은 처제를 받아주셨지만 저와 아내는 아니었습니다. 처가에 가면 얼굴을 보고 같이 밥도 먹고 하긴 하지만 우린 처제를 여전히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100만 원을 빌리러 갔을 때 동서라는 인간과 함께 우리에게 줬던 서름을 잊지 못하겠더라고요. 처제는 우리의 눈치를 보고 매일 장인 장모님의 눈치도 보며 그렇게 쭈그러들어서 살고 있죠. 건너 들어보니 동서란 놈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요즘엔 도박장에 기웃거린다는데 안 봐도 그 끝을 알 것 같습니다. 정말 2번 다시 마주치고 싶지도 상종하고 싶지도 않은 한심한 인간이었어요. 그래도 처제를 빼면 저는 여전히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자식 노릇 사인 노릇 잘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빌려주셨던 돈은 당연히 이자까지 쳐서 다 갚았고요. 저희 부모님과 동생, 친구들에게 빌린 돈도 고마움을 두둑이 표하며 마찬가지로 모두 갚았죠. 비록 동서와 처제는
우리가 가장 힘들 때 과거의 고마움도 있고 우리를 외면했었지만 다른 가족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우린 지금 이렇게 다시 일어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 소중한 지인들 그리고 가족들에게 아내와 전 평생 은혜 갚는다는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잘하면서 살아가려고 해요. 그리고 벌써 고등학생, 중학생이 된 우리 아이들도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참된 사람으로 잘 키워나가려고 해요. 여러분, 저는 도움을 받았으면 돌려주고 선의를 받았으면 선의로 되갚는 것이 사람 사는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불신과 이기심으로만 가득 차게 될까요? 은혜를 원수로 갚으며 선의가 아닌 이기심과 불신으로만 가득 찬 세상에 발을 들여놓는 건 어리석은 행동이랍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정말 사랑하고 아낀다면 남들의 선의와 은혜를 절대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말, 사연을 마치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전 이만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무더위와 장마라는 불청객이 자주 찾아오는 요즘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